안녕하십니까. 키로 푸는 수능 국어 힘나는 국어의 힘날쌤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수능에 출제되는 5가지 문제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유형의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 키를 이야기하면서 보기에 제시되는 키, 이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 비문학 영역의 그 취지는 주어진 지문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과 다른 사례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보기에서 제시는 키 부분 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거기를 다시 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하나를 보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또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는 뭐 지문마다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평균 지문마다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그런 문제이니까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 문두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기억의 사례를 보기 어려운 것은, 또는 뭐 기억의 내용으로 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보기를 주어 가지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탐구한 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 대해서 뭐 했을 때 그래프는 또 무엇이겠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보기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전에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20문항 정도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정답이 왜 나왔는가를 해설지 같은 걸 통해서 다 보신 다음에 우리는 왜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를 했고 또 정답은 지문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문항 정도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9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출문제는 그 문제나 그 지문이, 특히 이 지문은 절대 그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긴 유형은 출제되겠지만 그 문항이 그대로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이 어땠는가 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익혀가면서 이 보기와 제시되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습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더라도 이건 이런 내용이니까 지문에서는 이러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고 또 이런 형태는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에서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선택지를 구성하더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은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키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고 지문은 어떤 내용이 있겠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는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작년 9월달 평가원에서 실시했던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는 그동안에 앞에서 유형들 설명하면서 지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9월달 평가원에서 제시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문을 읽어야 하겠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문에서 3개의 비콘 신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지문에서 언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는 순간 내가 이따 지문을 읽을 때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는 상태 이 부분이 언급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두를 읽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런 도식화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글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긍정형으로 문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 보기 문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할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보기에는 분명히 키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림은 비콘 1, 2, 3이 있고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이 왜 원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왜? 지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친절하게도 여기에다가 여러분에게 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의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신호의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비콘 1에서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여기까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즉 거리가 뭐예요? 그만큼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세기가 어떻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비콘2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비콘2는
세기가 그만큼 뭐예요? 작겠죠. 그래서 거리가 조금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콘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비콘3 역시 거리가 더 멀고 또 신호의 세기는 뭐예요? 더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각 원의 반지름이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호 세기에 의해서 거리가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비콘 1, 2, 3가 어느 것이 신호가 센지 어느 것이 약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신호의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는 이거 신호의 세기가 크고 작고 할 텐데 신호의 세기가 크면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커지고 작아지는지가 아직 이 지문에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신호의 세기에 의한 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비콘 1과 단말기는 그만큼 거리가 가깝고 비콘 3는 더 거리가 멀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대요. 이거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장애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콘 1, 2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럼 비콘 3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 이것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제기할 겁니다. 세 원이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이 꼭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제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 공통으로 속한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는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뭐 주변에 뭐 소음이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에서 확인할 것은 원의 반지름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고 가까이 되는데 이 신호 세기가 큰 것과 작은 것 어느 것이 반지름이 크고 작은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게 되면 신호 세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선택지를 보시면 1번 근접성 기법과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근접성의 기법 또 3변 측량 기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합니까? 지문에서
근접성 기법이 무엇이고 3번 측량 기법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제시해 줄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근접성 기법과 3번 측량 기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그 근접성 기법과 3번 측량 기법으로 측정하는 단말기 위치가 어떤가, 어떤 곳에 위치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2, 3 순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신호 세기가 약한 것.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작은 것과 큰 것 중에 어느 것이 신호의 세기가 약한 것인지만 알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잘 봐야 되고, 측정된 신호의 세기가 약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문에서. 세 번째, 실제 단말기 위치라고 나왔어요. 실제 단말기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서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실제 단말기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단말기 위치가 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겠어요? 지문에서. 그렇죠. 장애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시겠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단말기 위치가 현재 측정 위치에서 P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면, 이 신호가 약해진다면 분명히 지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3변 측량 기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까? 왜?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 위치와 신호 세기가 약해지는 것과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이것을 자꾸 익혀가면서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4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즉 보기에서 어떤 키가 제시가 되어지고 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익혀야지 이것의 답이 얼마인가,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근접성 기법이 무엇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지문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는데 지문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을 익혀두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대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가 뭔지 알아요? 상대 위치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이것은 분명히 지문에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고, 그 다음에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상대 위치는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측정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위치는 뭐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죠. 상대 위치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외에서, 밖에서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또는 IMU를 사용한다. 그래서 위치 측정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GPS를 이용하는 방법, IMU를 이용하는 방법 알아요? 모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문에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GPS의 경우부터 설명을 하네요. GPS는 뭐냐?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대요. GPS는 뭘 측정합니까? 절대 위치. 뭘 가지고? 위성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데요. GPS는.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GPS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가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IMU네요.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IMU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는 이 GPS와 IMU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8강에서도 9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정보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GPS와 그 다음에 IMU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것을 기억으로 하고 이것을 니은으로 하고 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합니까? 정답은 GPS에 해당되는 그런 선택지는 이 부분에서 만들고 IMU와 관련된 선택지는 이 부분에서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답인 선택지는 어떻게 하냐면 IMU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GPS에 관한 내용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또 GPS에 대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IMU에 해당하는 내용을 끼워 넣어서 선택지를 만든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기억과 니은의 비교를 해보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직 우리 그 보기와는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실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해서 실내에서는 위치를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럼 비콘이 뭡니까? 설명을 하죠.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아시겠죠? 실내에 고정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식별번호,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그런 기기래요, 비콘이. 그래서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냅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보기 문제에서 비콘 1, 2, 3이 나왔죠? 그럼 비콘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기가. 동일한 신호를 보내긴 하는데 문제는 비콘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콘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 세기가 약해진대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신호의 세기로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 아시겠죠?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 이렇게 지문에서 어떤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비콘에서 내보내는 신호는 똑같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약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대요.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대요. 뭐냐?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것들입니다. 첫째는 근접성 기법이라는 거예요.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대요.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은 신호를 수령하면은 바로 거기가 단말기 위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신호 수신한 그 위치를. 그래서 여러 비콘의 수신을 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이 뭔지 알겠죠? 신호를 수신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가장 센 신호가 있을 때 거기가 단말기 위치로 본다. 이것이 근접성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 측량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변 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요. 아까 여러분들 41번 문제에서 보기에 문두에 3개 이상의 비콘 어찌고 나왔었죠?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대요. 3군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해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대요. 그 비콘에서 나온 세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콘의 중심에서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몇 개 그려져요? 3개가 되겠죠. 3개 이상을 하니까.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아까 근접성 기법은 제일 신호가 센 그런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는데, 삼변 측량 기법은 3개의 비콘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나서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하고 삼변 측량 기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보기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죠. 단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삼변 측량 기법을 설명할 수 있고 이걸로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덤비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교점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의 중심점 여기가 단말기 위치로 봐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말을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에 위치 지도 기법이 있어요.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의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 찾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41번 문제는 위치 지도 기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삼변 측량 기법 이것이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기에 원이 3개가 있었는데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호 세기하고 신호 세기가 세면 그만큼 거리가 뭐예요? 가깝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비콘 1, 2, 3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콘 1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콘 2가 조금 가깝고 비콘 3가 가장 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세기가 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측정된 신호의 세기는 어느 게 가장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콘 1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비콘 2, 그 다음에 비콘 3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2번 선택지는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건 약한 것부터 나열한 것이 아니고 센 것부터 나열했을 때는 비콘 1, 2, 3의 순서로 되겠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한 것으로 나눴을 때 그랬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절대 그렇지 않죠. 근접성 기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콘 신호가 수신된 그곳이 단말기의 위치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개의 비콘 신호가 수신되었을 때는 어떻게 가장 센 곳을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으로 한다면 바로 이
비콘 1이 있는 이곳이 단말기 위치가 되는 거고,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는 세 원의 공통점이니까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하다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실제 단말기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했을 때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거리가 멀수록,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장애물이 있을수록 뭐가? 신호가 약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비콘 1이나 비콘 2는 가운데 장애물이 없으니까 자기 신호를 그대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콘 3는 이렇게 장애물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자기의 실제의 신호가 어떻게 됐겠어요? 더 약하게 갔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가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애물이 없었다면 이 비콘 3의 세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왜냐면 세기가 셌으니까. 근데 장애물 때문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이 세기가 약해져서 더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점이 없으니까 이 세 원이 공통으로 속하는 그런 영역, 이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어디 중간 지점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정도가 이곳이 실제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위치는 여기 P라고 측정된 이 위치보다 비콘 3 쪽에 가깝게 있겠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4번 선택지도 거의 비슷해요. 4번 선택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Q 위치에 있는 장애물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그러겠습니까? 그건 3번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원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신호가 더 세지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게 느껴져서 원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위치가 여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P의 위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디? 비콘 3 방향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3번 선택지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P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세기만 약해진다면, 비콘 2의 세기만 약해진다면, 이거를 좀 지우고 좀 해볼게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비콘 2의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건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콘 2의 세기가 약해진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비콘 2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커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의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현재 측정된 저 비콘의 위치는 P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 이게 이렇게 비콘 2의 반지름이 커지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아까 교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의 중앙을 단말기의 위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비콘 2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런 곳이고, 그 나머지 비콘 3와 비콘 5는 그대로 있으니까 비콘 3는 이렇게 생긴 이 영역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콘 1도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생긴 이 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공통으로 속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 비콘 1, 2, 3의 공통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교점이 없으니까 이곳에 중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부분 어디가 단말기의 위치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여기 있던 곳에서 이 단말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왔어요. 비콘 1 방향으로. 그런데 이것이 비콘 2의 방향으로 왔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선생님 이거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게 그림을 다시 그리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된 부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비콘 2보다 조금만 이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것들이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은 벌써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비콘 2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는 무조건 멀어지는 거예요. 즉 반지름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단말기의 위치는 비콘 2 방향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두와 보기와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출제자들이 제시하는 키를 잘 찾아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학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6월, 9월, 11월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교육청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그런 문제들도 거의 수능에 버금가는 문제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심지어 합숙해가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수능에 버금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수능 특강도 1년 전부터 계획하고 또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평가원에서 감수하고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보기에 제시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정답이 어떻게 나오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10강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보면은 이 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 문두,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선택지에 키가 어떻게 제시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섯 개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선택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4월 24일 날 집에서 스스로 풀어봤죠. 서울시 교육청 시험 문제, 그 다음에 5월 24일인가요? 시험 봤던 이 부산시 교육청인가요? 이 교육청 시험 문제, 경기도 교육청 잘 모르겠네요. 그 시험 문제들 중에서 비문학 문제들을 중에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보면서 여기 5개의 문제 유형, 또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키를 찾아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